얘기했난 지금 딱 기억났어. 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난다며. 주한미군이 있는데 전쟁 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내 멘트야. 그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4월 14일날 딱 방송을 접고 15일날 뭐라 했냐면 내 15일날 대기하겠다. 전쟁 나나 안 나나. 그치? 야, 너네 그동안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난다며. 주한미군 철수 안 했는데 왜 전쟁이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 새끼들 진짜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 씨발놈들이. 와씨. 내가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짜 전쟁할까봐. 4월은 긴데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얘기했던 거야. 야, 이 새끼들 진짜. 트럼프가 미군의 대북 무력 시위인 것처럼 언급하고 이것들이 아주 트럼프랑 국방부랑 짜고 이제 쇼를 한 거지. 한반도 위기설은 칼빈스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양으로 가는 게 밝혀지면서 한풀 꺾였다. 이 기간 국방부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칼빈슨의 한반도행이 보도된 뒤 첫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 공조를 하고 있다 정도로 가름했다. 그러면서 이건 옛날에 그 빨대 얘기랑 똑같죠. 그런 정도로 공조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인정도 부정도 아닌 미국의 거짓말이 드러난 지난달 4월 19일에는 한미 간의 합의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전략자선의 작전 운용 관련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또 숨겼다는 얘기야. 국방부가 군작전과 관련해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점을 고려해도 국방부의 대응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인데 사태를 방관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될 국방부가 도리어 이를 방관하고 사실상 위기를 조장한 거 아니냐,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거 국방부 이거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새끼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쟁의 공포를 팔아야 먹고 사는 새끼들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근데 그동안 안 믿었던 사람들 있지. 내가 이명박과 박근혜 즉 새누리당은 지금의 자유당과 바른당 이 새끼들은 과거에 결국 전쟁의 공포를 팔아 집권을 했던 세력이다. 제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죠. 이 봐봐, 증거가 나온 거야. 증거가 지금. 아니, 일선 부대에서 이등병이 일병의 말 안 들어도 그거 항명이야. 일병이 상병 말 안 들어봐봐. 뒤져. 아무리 병장이 끈떨어진 연이라고 해도 상병이 병장한테 함부로 들이대지 못하는 거야. 그게 군대야. 한마디로 상관이 묻는 말엔 똑바로 대답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 그게 군대야. 근데 어디서 국군 통수권자한테 이 새끼들이 거짓말을 해. 나는 이거 한민구 이거 체포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건 분명히 군법 위반이야. 이거는 단지 군법 위반이 아니라 지금 한민구가 국방부 장관할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안보팔이 공포팔이를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라고 밖에 나는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대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을 협박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 김관진하고 한민구는요, 이거는 난 구속시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지? 아씨, 나는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머 씨발 이거 너무나 화가 났어.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일종의 총없는 쿠데타예요. 군사 반란이야. 이건 무기를 들지 않은 군사 반란이라고. 이거 당장 국방부 장관 이건 해임을 해야 되고요. 이런 놈은 이건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을 필요가 없어. 도리어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나의 입장을 밝혔고요. 잠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예, 중간에 들어온 소식들을 확인할게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본회의장에 자유당이 난입해갖고 소리지고 지르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어요? 너무 이런 썩을 놈들을 만나. 미쳤나봐. 야 새끼들아, 세비나 반납해. 너네 오늘까지 5가지 개혁안 이행 안 하면 세비 반납한다고 작년에 광고도 냈잖아. 이 새끼들아, 이 썩을 놈들아, 세비나 반납해. 어디서 난동질이야. 왜 무기명 투표를 해? 기명 투표해야지. 보고 있어 지금 65번. 예. 투표가 다 끝났나? 지금 무기명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일어났네.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마쳤어.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소리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려요? 이게 더 키울 수가 없어. 내 마이크의 한계야. 지금 아무 소리 안 나. 아무 소리 안 나. 지금 명패함을 열고 있어요. 국회 방송도 아프리카로 송출이 돼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국회 방송을 감시하니까 이명박 때 아프리카에서 방송 못하게 생방송 스트리밍을 중지시켜 버렸잖아. 지금 이제 명패 투표한 의원들의 이름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건 유기명으로 투표해야 된다고 봐. 이걸 왜 무기명으로 해? 우리 방송에서 무슨 투표를 해? 지금 국회 표결 이낙연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 지금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국회의원들 이름을 지금 쭉 세고 있는 거야. 명패, 그러니까 투표할 때 명패를 넣고 들어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명패 숫자가 맞나? 요거 지금 세고 있어. 저 이현주 저 여자 와가지고 딱 째려보고 앉아있는 거 봐봐. 저거 아주. 김한길 손학규 앞잡이 저거. 아유. 지금 다른 소리는 안 나고 있어요? 자, 김한길이 국회의원은 아니야. 그러나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 국회의원도 아닌 주제에 지난 대선 때 호남 내려가가지고 문재인하고 호남 이간질 시키려고 지랄 연병하다가 실패했잖아. 김한길이 여전히 정치하고 있어. 명패 수는 188매입니다. 188.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188의 과반이면 몇이냐? 188의 과반이면 94? 95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네? 95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더민주만 해도 되네. 뒤져야지.
95명만 찬성하면 통과인데 그 95명도 안 되면 더민주가 뒤지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과반이에요. 예. 그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그 다음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은 총리는 인준되는 거야. 과반. 그게 다 조건마다 달라요. 모든 의결수가 아니라 총리 인준은 과반이야.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 예. 자유당이 나가서 도와준 거지. 장관은 투표 안 해요. 총리만 투표해요. 장관은 투표 안 하고 총리만 투표하는 거야. 국회에서 청문회만 하고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냐 마냐 하는데 그 장관은 투표 안 해요. 김상조도 청문회만 하지 투표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총리 투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총리를 막기 위해서 저 지랄을 하는 거고, 장관 때 막 여론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장관을 낙마시켜서 지네들의 정치적인 공격거리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떻게든지 결과 보고 그 자유당이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설명할게요. 표정들이 별론데?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안 돼, 엄마 방송 중인데. 방향? 잠깐만. 어디 갔냐? 이현주는 반대했겠지. 자, 일단 노래 한 곡 들읍시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국회 방송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배가 왜 아파?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자, 햇살이 눈부신 곳
국민의당에서 몇 표가 이탈했는지, 예. 더민주에서 오늘 결석한 건 누군지.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결석했다는 게 못 들었어요. 휘파람 불며 걷다 나왔다, 결과.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다 164표, 164. 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예. 가결됐어요. 예. 자, 지금 이제 가결이 됐어. 가결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김대중 정부 때도 첫 번째 총리 인준 안 됐어. 노무현 정부 때도 첫 번째 총리가 인준이 안 됐을걸? 그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첫 번째 총리가 인준이 안 됐고, 예. 박근혜 정부도 첫 번째 총리 후보가 인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총리 후보가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 새 정부의 그 총리 후보가 첫 판에 딱 통과된 건 이게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낙연의 그 총리 인준이 가결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이건 여론이거든. 국민 여론으로 이낙연을 통과시킨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이명박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의, 뭐 이명박과 박근혜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를 그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낙마시켰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물고 늘어지고 언론에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로 자유당이 지랄지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국민 여론으로 국민의당을 잘 조련을 해서 그래서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유당하고 바른당이 아무리 지랄해봤자 걔네도 120표야. 그러니까는 이 국민의당이 그쪽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걔네들은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당이 호남 쪽에 중심표가 있잖아. 근데 호남 분들이 그 지난번에 총선 때 그렇게 국민의당을 다 찍어준 거에 대해서 그때 이 호남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 거야. 그때 열린우리당처럼 국민의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줄 알고 찍었대잖아. 근데 그 종편에 속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광주 갔는데 종편 많이 안 보더라고. 예. 내가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양동시장 갔을 때 상인분들이 다 종편 보고 있어서 걱정했잖아. 근데 이번에 내가 대인시장을 갔을 때 종편들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년 총선 때 이 호남이 종편에 속아가지고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뒤에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도 전국 최고 지지율로 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번에 국민의당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장에 반대했어. 기억나죠? 그 김동철인가 걔가 주도하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지 그 이낙연 낙마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호남 분들이 따뜻하게 국민의당 의원들을 그 자기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손을 봐주신 덕분에 얘네들이 의원총회에서 전부 다 찬성하기로 하잖아. 결국은 이게 호남에서 이 그 국민의당을 호남 유권자들이 조련한 거예요. 예.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압박해가지고 이거는 이낙연을 통과시킨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만약에 이낙연이 부결됐다면, 지금 이제 그 자유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부결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국민의당 안에 있는 이현주 같은 여자도, 뭐 이낙연 의원더러 하자 있는 물건? 정말, 그 여자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의원한테 하자 있는 물건이다, 이따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용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 그 여자는 내가 볼 때 국회에서 제명을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돼, 저 이현주는. 근데 좌우지간 그 이현주 뒤에 이 손학규, 김한길 이쪽 사람들이 이현주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이제 괜찮아, 니들 안 찍어도 돼. 욕은 이현주가 먹으면 돼. 왜 이현주였냐? 안철수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고 김성식이는 딱 엎드려 있는 거고 지금. 그 국회의원이라는 흔적이 없어. 걔 국회의원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있잖아.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걔 누구니? 최 누구지? 최명길. 송파의 최명길 뭐 이런 애들도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 눈치 보느라고 지금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현주는 내가 볼 때 뭔가 쟤네 쪽에 잡힌 뭐가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대놓고 나댈 때는 뭔가 있어. 이현주가 뭔가 그 약점에 잡혔거나 앞장서야 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현주를 욕바지로 쓰는 거죠. 이현주를 욕바지로 해서 호남 의원들이 욕을 먹으면 그러면 이제 호남 유권자가 결속하니까, 이현주라는 수도권 국민의당 의원을 내세워서, 반대 의견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현주가 처음부터 나댔던 게, 이 호남의 정서는 맨 처음에 김동철이 앞장서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호남 분들이 호남에서 총리한다는데 누가 반대냐. 이래가지고 지금 통하지도 않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를 욕바지로 해서 어떻게든지 국민의당은 이낙연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었으나 실패한 거죠. 예.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었으나 실패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도움을 준 거야. 이낙연이라는 총리가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맨 처음에 그 지명한 총리가 그냥 통과된 거야. 그만큼 이낙연이 흠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잘 유지를 해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다음 공식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2달이 가요. 2월 20일, 25일인가가 공식 취임이야. 그러면 12월 19일에 당선된 다음에 2월 25일까지 1월, 2월, 그러니까 2달 넘게 시간을 끌어. 그리고 그동안에 정식 취임이 되면서부터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총리 후보들이 이제 물망에 올라. 그러면서 2달에 걸쳐서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그때 뭔가 비리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게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막 모든 언론에서 동시에 얘기를 하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자기 인기가 최절정일 때 당선되자마자 이낙연을 딱 던졌고, 그래서 아주 2주 안에 신속하게, 지금 20일 안에 신속하게 지금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를 썼고, 성공적으로 통과시킨 거죠. 이거는 20년 안에 처음 있는 일이야.
첫 번째 지명한 총리가 통과된 건 처음 있는 일이야.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워낙 흠도 없는 데다가, 예, 이 시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 어떤 특별한 기운이 그 통과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국민의당을 잘 조련해준 호남 유권자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 흔들림 없이 이낙연 총리 지명자를, 잘 지켜낸 더민주에게도 수고했단 말을 하면서, 그러나 청문회에 들어왔던 전혜숙인가 그 여자는 다시는 그런데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 그 여자 때문에 확 몰입도 떨어지고, 하마도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적폐라는 게, 지금 문재인이 적폐를 청산한다 그랬잖아요. 이 적폐를 청산한다는 걸 이명박 박근혜의 권력자들을 청산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명박이 구속되거나 뭐 이명박 박근혜 때 세력을 누린 애들이 구속되거나 우병우 구속되면 끝인 줄 알 거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인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해먹은 애들 처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이거 해낼 자신 있는지.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강경화를 던졌잖아. 지금 언론에서 강경화를 막 거짓말쟁이니 뭐니 그러면서 굉장히 상처를 내고 있어요. 세금을 탈루했다는 둥, 거짓 해명을 했다는 둥 이러면서 막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장관 후보들, 총리 후보들 기억 안 나?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초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박근혜가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전설을 이룩한 법조인 출신이라고 총리 후보 냈는데 알고 보니까 땅 장사에다가 아들들 둘은 무슨 체중 미달이라고 군대 안 간데 친구들이 걔네 그렇게 저긴데 문창극 전에 있었어. 문창극은 한참 뒤에 나온 애고 그 전에 총리 후보 맨 처음에 누구 있었어? 김용준인가? 김용준이라는 아주 청렴결백한 판사라 그러면서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둘 다 군면제인데 체중 미달로 안 갔어. 근데 친구들이 걔네 그렇게 체중 미달 아니었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만뒀어. 그 사람 이제 낙마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그러니까 지금의 김상조죠.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박근혜가 지명을 했어.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자신의 모든 주식을 그 나라에 백지신탁해야 된다. 싫다고 그러고 가버렸잖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야당한테 삿대질하면서 사과했다고 우겼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든다 그랬어. 윤진숙은 나중에 나와. 활용점정.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그러니까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 그랬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본 거야. 그게 뭔 부서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근데 설명도 안 해. 그래놓고 그 다음에 장관 후보를 딱 지명을 했어. CIA에서 일을 했고 IT 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라면서 지명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아니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원래 그 행정부를 바꿀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게 해서 미안하다고 막 삿대질하면서 지랄했잖아. 그러니까 자유당이 지금 문재인이 월요일날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게 사과가 아니라고 우기는 게 뭐냐면 그때 문재인 잘못한 거야. 일단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삿대질하면서 야당 때문에 유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걔네는 사과인 줄 알아. 점잖게 양해를 바란다 그럼 걔네들 그게 사과인지 몰라. 워낙 그 천박한 걔네들만 봐가지고 그렇게 점잖고 신사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그럼 그게 사과인지를 모르는 것들이야. 종자들의 특성상. 좌우지간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 사건이야.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그러면 그래 해라 그랬어. 국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기로 했다.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장관 후보가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가 부들부들 떨어갖고 장관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마누라가 웁니다. 그러면서 가버렸어.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장관 후보라고 미국에서 수입해온 애가 그 부인이 우리나라에 무슨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빌딩 지하에서 성매매 업소가 있었어. 성매매하는 이제 술집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관 후보가 되면 그 부인의 그 저 성매매 업소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지. 그래갖고 그 부인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가버렸어 미국으로. 실화야. 못 믿겠지. 내가 그걸 다 본 사람이야 내가. 그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그랬다니까. 마누라가 웁니다 하면서 가버렸어. 그리고 엉뚱한 놈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통일부 장관인데 통일에 반대하는 놈. 통일부 장관인데 과거에 쓴 모든 논문이 통일에 반대라는 놈이었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하고 이 모든 이 사드 수입하고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였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왜 그 윤창중이 언론인들이 전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기어이 박근혜가 데리고 이제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미국 갔다가 알지 그거? 아유 내가 W 모텔 앞에서 문 열어주는 그 흑인 오빠한테 물어봤잖아. 혹시 코리안 스캔들 do you know? 그니까 I know. 그래서 음흉하게 웃더라고. 아우 씨발 쪽팔려. 아우 씨. 그게 이제 저기 백악관 앞에 있는 W 호텔이 거기서 이제 빤스 벗고 막 그랬던 사건이야. 그게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갖고 그 지랄했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윤진숙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제 윤진숙이를 앉힌다고.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만 좀 웃으라고. 그래 막 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꾸 웃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바보라고 다들 반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우리는 윤진숙을 찬성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가 자기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그냥 모래였다. 그래서 잘리잖아. 그 잘리고 2주일 만에 세월호 사건 터진 거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그때 이제 또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어쩌네 지랄 연병을 하는데 박근혜가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를 딱 지명을 했어요. 근데 얘를 지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구식 핸드폰 줄에 지네 엄마 아빠 사진을 붙이고 다니는 거야.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하고 유경수 사진을 붙이고 다닌다고 그걸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보니까 아주 과거가 지저분한 거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은 나중에 얘가 저기였어. 그 외국 무기회사 브로커였다는 게 들통이 나. 그리고 외국 무기회사 주식 갖고 있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잘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있는데 걔도 미국에 차명 계좌 갖고 있던 거 걸려가지고 그만두고. 그게 박근혜 때 한민구는 한참 뒤에 나온 애고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문창극이는 14년에 나온 거야. 문창극이 아니야 13년 9월인가? 문창극이는 13년 9월인가 터진 사건이야. 그때 이제 총리를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야 문창극이 사건이 세월호 때 벌어진 일이야. 세월호 때. 예. 세월호가 딱 터지면서 1년 만에 세월호가 터지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정홍원이었지. 그 총리가 그만둔다고 그랬어. 세월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이제 사퇴를 했어.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대희라는 애를 지명을 했는데 막 청렴결백의 상징이라고 그랬어. 근데 검찰에 있을 땐 참 청렴결백했는데 나가가지고 애가 썩어가지고 전관 비리를 잔뜩 한 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갖고 얘도 그만뒀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앉은 게 문창극이었는데 참극 수준으로
막 친이 일본을 막 추앙하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막말의 과거가 들통이 나가지고 온 나라에서 멘붕이 된 거야. 그래도 얘가 한 달 안 나가고 버텼어. 그러다 나중에 박근혜가 해외여행으로 막 돌아다녀 와가지고 탁 쳐다보니까 그때서 그만두고 나간 게 문창극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총리를 못 만드니까 정홍원이가 도로 씩 와가지고 그래서 아나바다 총리 아까 나간다고 그랬는데 바꿀 놈이 없어서 다시 하는 총리. 그게 박근혜 때 총리야. 못 믿겠지?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 있죠? 최순실 사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 내가 그 시절에 방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니? 이완구는, 그래서 이제 정홍원이가 아까 나간다고 그랬는데 도로 돌아왔어. 그래갖고 한 6개월인가를 조용히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정홍원이가 막 설치고 다닌 거야. 막 뭔가 이렇게 자기 책도 내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를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쟤 잘라오려고 바로 잘리고 이완구를 앉힌 거야. 근데 이제 이완구가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이제 의원들이 반대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갖고 총리가 됐네. 그리고 웬일이냐, 박근혜가 한 방에 성공을 했다. 2주인가 만에 잘렸잖아. 이완구가 사상 최단기 총리야. 왜 잘렸냐? 당선되자마자 개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패를 척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완구가 잘려.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간 것 때문이라기보다 성완종 리스트 때문이면 김기춘이랑 다 잘려야 되잖아. 그때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갔던 이완구가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걔가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최순실 문제를 이완구가 건드리려고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잘리게 되는 거야. 그게 이완구. 그리고 나서 다음 총리가 황교안이잖아. 이완구 다음에 황교안이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이를 뽑을 때 그때가 15년 가을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그 황교안이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짓거리냐. 지가 군대를 안 갔으면 총리라도 군대 갔다 온 놈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두드레기 미필을 갖다가 총리로 앉혀놓고 그리고서 막 웃기는 짓을 막 그때 그 경례 사건이 뭐였지? 군 식판 반대로 먹고 경례도 지가 먼저 이등병한테 가서 지가 먼저 경례. 내가 그걸 다 봤다. 내가 진짜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떤 미친년은 무슨 장관 후보인데 오피스텔이 40채인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집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저 땅을 사랑했을 뿐이고. 그럼 땅 장사나 이년아 이래갖고 이제 내쫓았잖아. 별합을 기본이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는 기본이 그 부동산 투기 다 부동산 투기랬어. 그 다음에 전부 다 논문 표절. 그 다음에 전부 탈세. 그리고 자기 아니면 자기 자손들이 죄병역 면제, 병역 면탈. 그 다음에 위장 전입 안 한 애가 없었어. 박근혜 이명박 때 그랬어. 그래놓고 지금 자기네들은 땅 투기하고 강남의 학군 때문에 그래놓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간 걸 봐줘야 된다고. 야!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요 위장 전입 한 건만 가지고 장관 날렸어. 위장 전입 한 건만 가지고 장관을 날렸는데 그 기준을 주장한 게 박근혜였어. 박근혜가 위장 전입 이런 거 있으면 단 한 건도 용납 못 한다고. 주민등록법은 무슨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라고 막 지랄을 하면서 그때 위장 전입 한 건으로 막 빼놓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기본적으로 위장 전입은 다 했어. 안 한 애가 없었어. 안 한 애가 한 명 정도 없었어. 이명박 박근혜 때 위장 전입 안 한 애가 없었고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전부 다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그 노무현 때 교육부 장관이 자기 논문 인용했는데 인용 표시 안 했다고 논문 표절이라고 잘라냈어. 근데 그냥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냥 전부 다 남의 논문 갖다 붙이는데 그냥 전부 다 통과시켜줬다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지네가 숫자가 많다고? 예. 그 몰랐죠? 그랬어. 그 내가 얼마나 어이없었겠니. 지금 이낙연하고 뭐 강경하더러 무슨 거짓 해명이 어쩌고저쩌고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그거 진짜 기사들 좀 찾아봐봐. 이명박 박근혜 때 장관 후보들이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그 세금 탈루 혐의 세금 냈더만. 난리도 아니었어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놓고 지금 황교안하고 강경한테 지랄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유당도 지도도 쪽팔리는 거야. 니들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 망치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 지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불참한다 그러고 막 와서 난동 피우고 미친놈 지랄하듯이 그러는 거야 지금. 지들도 부끄럽거든. 그 새끼들 과거에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해. 내가 황교안이라 그랬어? 아니 황교안을 통과시킬 때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지랄을 했는데. 황교안이 통과시킬 때 새누리당에서 지랄했어. 야당더러 조용히 하라고. 그래놓고 황교안 같은 걸 앉혀놓은 주제들이 지금 이낙연더러 어디서 헛소리를 해. 예, 이낙연 총리 통과됐어요. 예, 총리 인준이 됐는데 그게 지금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총리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1년인가를 총리 서리로 지냈어. 노무현 때도 6개월 이상을 총리 서리 체제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번번이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박근혜가 발목을 잡아서 김대중 노무현 때 총리 인준을 못 받았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 이제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인기가 한참 있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이란 사람이 그 결정적 하자가 없었어. 결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 어제 오늘.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내가 쭉 얘기했지만 사드의 보고를 누락했다는 거. 지금 조선일보는 언론도 아는 걸 문재인이 몰랐다는 거냐 이러면서 말을 구리고 있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 만약에 이등병이 일병한테 보고를 안 하거나 일병이 상병한테 보고 안 하면 맞아 뒤져. 아무리 병장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해도 상병이 병장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럼 맞아 뒤지는 거야. 군대는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체제이고 그 다음에 보고를 의무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공식적인 보고를 안 했다. 그것도 고의로 누락을 했다. 그럼 이거 영창 가는 거야. 일반 사병도 영창을 가.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이 묻는 말에 너네 사드 내기 갖다 놨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거짓말한 거야. 모르는 척. 이건 사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공식적인 보고서를 안 한 거야. 논의 과정도 비밀로 붙였고 그 다음에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국방부의 내용을 깡통으로 만들었다니까. 컴퓨터 밀어버렸어. 컴퓨터를 완전 자석으로 지워버려가지고 그 컴퓨터가 그냥 빈칸 컴퓨터인 거야. 그러면은 국방이라는 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미친 새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더 웃긴 거는 나는 내가 지금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왜 한민구를 그냥 두냐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까지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었어. 왜 한민구를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왜 한민구를 그냥 두냐. 근데 내가 그때 딱 뭐가 느껴졌냐면 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일부러. 한민구가 사표 냈었어. 그거 알죠?
김관진, 한민구 전부 다 사표 냈었어요. 처음에. 근데 안 받아줬다니까? 안 받아주고, 김관진을 안보실장으로 새로운 안보실장을 앉혀서 바꿔치기 하고, 한민구를 붙들고 있었어. 나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만 이번에 보고 누락의 증거를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내가 볼 땐 문재인 때, 노무현 때 이 국방부에서 노무현 정부를 번번 속였거든. 노무현 정부 때 그 국방부에서 노무현 정부를 초장부터 속이고 지랄을 했어. 그때 그거를 이 문재인이 반면 교사 삼아서 아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미 바뀐 상태잖아.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국방부의 자기 책임이야. 노무현 책임이었다고. 그 당시 국방부에서 자기를 속였으면 그거 자기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민구를 안 내보낸 거야. 인선이 늦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모든 군부의 과거 적폐를 소설이야. 믿었어? 아니, 소설이야. 그런 거 아닐까라는 소설. 뭐 이게 문재인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이, 설마 문재인이 그랬겠어. 설마 그 문재인이 뭐 설계를 했다는 거야 지금? 한민구하고 국방부 그 썩을놈 새끼들 과거 다 들어갈 때까지 지금 설계로 지금 덫을 놨다는 거야 문재인이? 그런 사람이야? 소설이야. 아이씨.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가요. 근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을 속이고 제대로 보고가 누락됐잖아. 이거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돼요. 군사재판에. 군법 위반이야. 한민구가 지금 군법을 위반했다니까? 지금 한민구가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거야. 한민구뿐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지난번에 그 보훈처장 그 여자 피 누구누구 그 보훈처장을 거기다 앉힌 게 피우진을 거기다 앉힌 게 군부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보훈처가 뭐냐면 소위 군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를 감독하는 데잖아. 그래서 이 보훈처가 소위 방위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들과 연결된 자리야. 근데 실제로 지금 소위 박근혜 탄핵 반대하고 지랄 연병을 했던 그 노인 집단이 어디로부터 돈줄이 있는가? 이게 방산 비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보훈처라고. 그런데 그 보훈처장에다가 군부에서 내쳤던 사람을 앉힌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전두환하고의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그죠? 그런데 그 보훈처보다 더 본질적인 거. 국방부를 지금 잡은 거야. 국방부에서 군 통수권자한테 군법을 어기는 그거 증거를 잡은 거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이건 내가 볼 때 한민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지는 농담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군부 권력 박정희 이후로 지금 40년, 57년, 60년 동안 지배했던 군부 권력이 한민구의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작살나게 생겼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장악 못한 군부야. 김대중 노무현 때도 군부를 장악을 못했어. 검찰의 돈봉투 장치? 그것도 지네들이 알아서 불덩어리를 진 거예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장악하지 못한 게 검찰, 경찰, 군부, 외교, 재정이었어. 근데 그 내가 5가지를 지금 한민구 이번 똥 쌌잖아. 검찰의 돈봉투 잔치, 그 다음에 경찰의 시민 폭행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스스로 깰 수 없는 조직인데, 그 깰 수 없는 조직들이 스스로들 죄를 저지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강경화 문제, 위안부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야. 뭐냐? 우리나라에서요,
이틀 동안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계속 보도 나온 게 뭐였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일본의 위안부 협의를 인정해줬다. 그 보도 나왔잖아. 그게 누구의 주장이야? 아베의 주장이었어.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그게 팩트인 것처럼 보도했잖아. 그런데 아베가 주장하자마자 유엔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를 한 거야. 보도를 한 거야. 보도자료를 뿌렸어.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다 씹고 아베 말만 보도한 거야. 그러니까 강경화가 자기가 직접 이메일로 물어보고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발표를 했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어설픈 청와대의 강경화 감싸기? 지랄하네. 야, 유엔 사무총장하고 직접 전화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그게 강경화라는 자산의 가치야. 강경화가 유엔 사무총장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이라고. 근데 그걸 어설픈 유엔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뿌린 상태였기 때문에 강경화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따위를 쓰고 있잖아 지금. 박근혜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너네들 막 침을 막 거품째 뿜으면서 너네 칭찬했을 거잖아. 박근혜 때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랑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했다 그러면 눈에 막 개거품을 물면서 칭찬했을 거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가 직접 유엔 사무총장하고 통화했다니까 거짓말하는 여자라고 막 똥치를 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말이에요. 해명 이번에도 잘 봐봐. 외교부에서 해명한 거야. 외교부에서 해명이 잘못된 거야. 과연 외교부는 강경화를 원할까요? 내가 그랬잖아. 김대중 노무현도 장악 못한 게 외교부였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대중 때 독도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설정할 때 그거 우리나라 윤병세 이 나쁜 놈들이 가가지고 일본한테 공동수역으로 해준다라고 그거 다 합의해 놓은 거야. 그래놓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거 지금 도장 찍으러 간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찍지 말라 그랬어. 찍지 말라는데 가서 딱 찍어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독도 인근에 그래서 일본 군함이 왔다 갔다 지랄하게 된 거야. 그게 윤병세 때문이잖아. 그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주요 인사였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 주요 역할을 했던 놈들이 김대중 정부 때 독도 인근 팔아먹은 새끼들이야. 박근혜 아버지가 독도를 팔아먹었고 그 경제 수역 문제를 팔아먹은 놈을 박근혜가 외교부 수장으로 앉힌 거야.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반대하겠다고 갔어. 갔더니 이미 외교부에서 이 씨발놈들이 다 도장 찍어놨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이미 협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상 다 해놓은 부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 그거 만약에 전투병 파병하면 근데 이제 겁을 하니까 그러면 전쟁하겠다고. 부시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라크 파병을 도장을 찍되 전투병은 안 보내고 공병만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하고 온 거야. 근데 그걸로 진보 언론한테 완전히 다 까이게 돼.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까였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외교부가 저쪽 편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외교부에서 한 짓을 봐봐. 이명박 때는 외교부가 나서서 사기 주식을 팔았어. 외교부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굴했다. 그러면서 그거 주식 사라고 지랄. 씨발 외교부 공무원이 그거 팔았다니까. 그래서 그거 믿고 투자한 사람들 지금 개털됐잖아. 야, 진짜 자원외교 자원외교 한다고 그 외교부에서 지랄한 거거든. 아예 정부 차원에서 사기를 쳤어요. 자원외교라고. 와, 이 개새끼들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거 진짜 돈 다 토해놓게 해야 된다니까. 돈 다 빼돌렸겠지만 박근혜 때는 알다시피 지금 굴욕적인 위안부 외교, 그 다음에 사드 도둑 배치, 그 지랄한 게 박근혜 때 외교야. 그래놓고 지금 강경화가 거짓말을 했어? 뭐?
뭐라는 거지 너네? 오늘은 내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약식으로 하는데, 너네 강경화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이명박 박근혜 때 너네 장관들의 과거 기록 우리 저기 함께 읽는 뉴스에 많아. 하나하나 다시 읽어줄까? 이 시탱이들아.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이 기자들도 이게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기자들이라서 잘 몰라. 너네 그 저기 장관 이거 문재인 정부의 장관 청문회 그거 기사 쓰고 싶으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 장관 총리 후보들이 무슨 짓거리 했는지, 그리고 그때 자유당이 무슨 짓거리 했는지 자유당 바른당 분명히 너네 다 읽어보고 써. 어? 예. 자, 잠깐만요. 마우스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에이, 이게 아니네. 큰 거였어. 잠깐만 있어봐봐. 와, 내가 진짜 그때 그 뉴스 보면서 그래갖고 내가 잠을 못 잔 거 아니야. 12시간 동안 욕을 했는데 아직도 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지? 야, 지금 내가 이 강경화에 대해서 자,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UN 구테르스 위안부 합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UN 사무총장이 사고 쳤다고 다 그렇게 보도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요, 지금 이 외교적으로 그 일본 놈들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아베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퍼뜨린 거야. 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예.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유엔은 30일 한일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31일 교토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에 의하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30일 기자회견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구테우스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의 성질 및 내용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찬동한 거다. 한마디로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합의를 해라. 그 원칙에 찬동한 것이지 한일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아베가 자기가 위안부 협상 잘했다라고 인정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인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아베 총리는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테우스 총장과 10분간 개별회담을 했다. 회담 후 NHK 등 일본 언론은 일제히 구테우스 총장이 아베 총리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9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실시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상대방의 찬동을 나타내는 동시에 환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구테우스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표현한 거야. 구테우스라고 직접 고유명사를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도 찬동을 나타내는 동시에 환영한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여튼 이 썩을 놈 새끼들 진짜 이 사기꾼 놈 새끼들.
유엔의 수장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일본 언론 보도 및 정부 주장에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유엔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두자릭 대변인이 이튿날 성명을 통해 구테레스 총장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을 뿐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다. 그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가한 것이라며 재협상의 거부 의사를 피력해온 만큼 반기문이 이 협상 잘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위안부 협상. 구테우스 총장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관한 찬성 의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 자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린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마디로 이 아베가 가짜뉴스를 뿌린 거야. 무엇보다 유엔에서 2주 전인가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구테우스의 발언이 그 유엔 내부의 의견하고도 다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막 구테우스 욕을 막 했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안 했다더라. 강경화가 안토니오 구테우스 총장과 통화 이메일로 확인을 했다. 이미 29일날 이걸 발표했는데, 이걸 그 경향신문에서 이 어설픈 청와대의 감싸기라고? 그 기자가 잘못하는 거야. 지금 이 그 유엔에서 30일날 다시 입장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유엔에서 공지를 내린 게 불분명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강경화가 29일날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강경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경화 후보는 28일 구테우스 총장과 직접 통화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더니 구테우스 총장이 특정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양국이 해당 사안의 해결의 본질과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하루 앞서 27일에 구테우스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관련 발언의 취지를 물었고 구테우스 총장은 아베 총리에게 그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양국이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지 어떤 특정 합의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앞서 일본 교토통신은 일본 외무성발 27일 이탈리아 타우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이 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구테우스 총장이 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왜 이 강경화가 특히 이렇게 구테우스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유엔에서 한 일이 그 부분이래. 강경화가 맡았던 일이 그 유엔에서 그런 위안부 합의 같은 국가 간의 비정상적인 그런 내용들, 특히 강경화가 마지막까지 집중했던 게 그 위안부 협상 문제였던 거야.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강경화를 비난하면서 청와대의 어설픈 감싸기라는 둥 그렇게 쓴 기자는 잘못한 거야. 그건 어설픈 감싸기가 아니라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유엔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드문 일이야.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도 그때는 어땠냐? 유엔 사무총장의 국제적인 위상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반기문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도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없었지만 지금 반기문 이후에 새로 생긴 사무총장하고 지금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총장하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전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야. 예. 자. 위장 전입을 비롯 각종 의혹으로 외교부 장관 정식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 강경화는 유엔 사무총장의 위안부 합의 지지 발언이 가짜 뉴스라는 걸 확인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유엔 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발언이 가짜뉴스임을 밝혀냈다. 앞서 일본 언론이 27일 이탈리아 하여튼 그 거짓말에 대해서 그 뭐 이메일로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강경화라는 사람을 왜 문재인이 안 쳤느냐.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그러니까 그랬잖아. 노무현 때 세 가지 분야를 쟤네들한테 줬고 세 가지에서 사고가 났다. 그게 외교, 국방, 재정이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이 말 안 들은 거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이 죽고 그랬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검찰이 그때 기억나죠? 평검사랑 토론하는 거 생방송으로 할 때 검사들이 똑같은 질문 수십 번 하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웃었던 사건. 다음날 조선일보는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막 나가는 노무현 막말 이러면서 나왔다니까. 그때도 검찰을 잡지 못했어. 그래서 노무현이 검찰하고 경찰을 완전 장악을 못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외교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왜 그랬냐. 이게 그 이승만이가 지가 되게 외교관이라고 미국에 가서 뻥을 쳤잖아.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자기의 인맥을 넓힐 때 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이라고 뻥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라고 막 이름을 팔고 대통령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부인도 외국인이었고. 근데 이 이승만이가 그 국제적인 사기꾼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의 바탕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으로 외교가 잘 안 됐던 이유가 1905년에 을사늑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버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인 소양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이가 그 1904년에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외교부인 거, 구미 외교부니 뭐니 이런 지랄 연병을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의 역사를 망쳤고, 그게 대통령이 돼갖고 13년 동안 깔고 앉아갖고 망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그 딱 윤보선이 1년 동안에 그 IBRD에다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IBRD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호남에다 섬유 전자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을 수출항으로 개발하고, 수도권 지역에다가 첨단 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경부선 호남선을 산업철도로 강화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갈빗대 모양의 도로망을 확충하라는 게 IBRD 보고서였단 말이야. 그걸 박정희가 깔고 앉아갖고 다 개판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가 지금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윤보선의 1년을 넘어서 박정희가 딱 군부 쿠데타가 되면서 군부 정권이 18년을 갔잖아. 그 다음에 박정희 죽고 바로 한 달 만에 전두환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박정희 전두환이 합쳐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38년 동안이 이승만 13년 박정희 18년 합쳐서 31년이지. 그리고 전두환 8년이야. 전두환 8년이면 39년 40년이야. 40년 동안 외교가에서 대한민국은 없는 존재였어. 일본의 그냥 하수인 내지는 미국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새끼들이 이것들이 술만 처먹으면 기미 가요라고 일본 군인들 부르는 그런 천박한 그 유행곡 부르면서 지랄했던 놈들이야. 일본 군복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입고 그걸로 사진 찍고 지랄했던 미친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교는 독자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야.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는 영어만 했어. 영어만 강조하다가 박정희 때 독일로 보내려고 독일어를 좀 했어. 그래갖고 박정희 시대 때 외국어는 딱 3가지가 유행했어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그 당시에 외국어로서 제일 유명했었어. 박정희 때.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들어가면 52%가, 외교부 직원의 52%가 대미사업부. 미국에다만 매달려 있는 거야. 미국 인구가 4억도 안 됐는데. 전체 60억 인구 중에 4억인 미국에다만 52%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다수가 일본
관련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 찌끄러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커버하니 한국인이 밖에 나가고 무슨 일을 당해도 누가 도와주질 못한 거, 외교부가. 그게 잘못된 외교부의 관행인 거야. 그런데다가 이놈의 외교부가 부모가 외교관이면 자식을 특제를 했어.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 소위 부모가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팔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걔네들의 별명이 똥돼지. 그래서 이 원래 외무고시가 있었는데 그 외무고시도 없애기로 한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전부 다 그 특채로만 뽑기로. 그래놓고 특채를 지네 자식을 뽑으려고 이명박 때 외교부 장관이 지 자식을 외교부 5급 공무원인 걸 만들려고, 그것도 정규직이야? 그걸 만들려고 시험 제도로 바꿨다니까? 그런 짓들 했어. 그런 짓들 했어. 그런 놈들이 지금 강경화한테 뭐 어쩌고 저쩌? 야, 나는 이번에 이 강경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강경화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우리 국익을 위한,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수직도 안 주고 사실은 유리천장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유엔에 공지글을 보고 유엔에 이력서를 내가지고 그렇게 취직한 여자야. 유엔에 자기가 직접 그 공지 보고, 모집 공고 보고, 그리고 이력서 내갖고 유엔의 직원이 된 여자라고. 그렇게 자기 운명을 개척한 여자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모든 적폐하고 무관한 여자야. 이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유지된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무능한 외교부, 이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위해 헌신했던 이 외교부의 모든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난 이 여자에게 있다고 봐. 그러니 지금 기자들이 또는 언론사에서 이명박이 뿌린 씨앗들이 지금 강경화에 대해서 오만 개지랄을 다 떠는데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외교부의 별명이 매교부였어. 매국부.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이었다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던 외교부야. 그 외교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야. 반기문이니 송민수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봐봐요. 송민수 하는 짓 봐봐. 그 당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진짜 외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지시에 따라서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찬성해야 된다고 그 지랄 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까인 게 그게 송민순이야. 반기문이 어땠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 보내놨는데 반기문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하루도 전쟁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그래놓고 어디서 유엔 합의문을 무시하고 유엔 결의문 무시하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지랄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당해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야.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익을 위한 외교가 없었던 거야. 이제 비로소 국익을 위한 유능한 외교 인재가 나타났는데 언론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되겠어? 나는 문재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볼 땐 저 여자는 반드시 통과돼야 돼.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는 반드시 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적인 적폐를 해소하는, 그리고 과거 정부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 가슴 아팠던 과제들을 바로잡는, 을사늑약을 바로잡는 그 역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한민구는 구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 김현미의 권교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4대강에 대해서 4대강에 대해서 정조준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 김영춘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윤진숙보단 낫겠지.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베프 윤진숙이도 했던 게 해양수산부 장관이야. 그 다음에 김부겸의 행자부 장관. 이게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이 예, 김부겸을 더민주 의원인데 뽑아줬잖아. 자, 이제 그 김부겸이가 자치부 장관이 됐는데요. 사실 참 이것도 대단한 수야. 행자부 장관으로 김부겸이를 딱 앉힌 거는 경북을 흔들어 놓는 일이야. 도대체 이 인사에 대해서 누가 수를 놓고 있는 거지? 이 행자부 장관으로 김부겸을 딱 장관으로 앉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기가 막힌 수인데? 이 김부겸이가 대구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대구 경북이 언제나 자기네들이 정권을 항상 이명박 박근혜한테 충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권력에서 소외될까봐야. 그런데 그 김부겸한테 행정자치부 장관을 준 거야. 장관의 꽃이잖아 그게. 김부겸한테 이거는 선거 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김부겸의 가치야. 더민주인데 당신들이 밀어줬잖아. 당신들이 밀어준 김부겸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기겠어. 행정부의 꽃이야 거기가. 실무.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지만 결코 권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노무현이 김천에다가 그 혁신도시를 던진 것만큼 이거는 엄청난 수를 지금 던진 거야. 자, 대구 경북의 반응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김부겸이라는 카드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온다는 게 대구 경북의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아는가. 그 다음에 김영춘이가 부산이야. 부산이 사실은 이 옛날부터 여기가 해운업의 중심지 아니야. 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부산 의원을 김영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 중심이 된 다시 바다로 가는 제국, 오늘 바다의 날이라며 바다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김영춘을 통해 꾸겠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 사람들한테 지금 빵! 뽕을 놓은 거지. 아, 이 문재인이 이거 수상해. 이 문재인 생각일까? 아, 문재인이 이거 도대체 이거 이 도종환 의원이야 뭐 블랙리스트를 밝혀낸 사람이니까 이 문화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 문체부 장관 후보는 없을 것 같고. 자,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그 4명의 장관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이 새누리당 이것들아, 너네 어떤 상황에서도 카스! 넌 카스 때문에 산 줄 알아. 황궁화호입니다. 네, 자. 카스라이트! 광고가 갑자기 떠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이 또 다운됐네. 어떤 상황에서도 카스! 넌 카스 때문에 산 줄 알아. 황궁화호입니다. 네, 자. 카스라이트! 스킵 됐어. 잠깐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이거 아닌데?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때 아닌지 사드 비밀 논란이 네, 그러게요. 불거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취자들 좀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일단 보내주십시오. 그 사이에 행간 가죠. 행간.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1년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세비 반납 이행일입니다. 1년 전에. 네,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마감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5월 31일이네요. 네. 반납해 5대 개혁 새끼들아! 과제 이행 시 1년치 세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의원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대 개혁 과제를 우리가 이행 못하면 여러분 1년치 세비를 국회를 잡으러 가야 돼, 이 반납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어요. 두 건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먼저 1년 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예, 작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신문 전면 광고로 계약서를 한 장 실었는데요. 그렇죠. 이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국가의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음을 엄숙히 서약한다. 뭐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그 5가지 개혁과제가 가불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층 독립을 위한 정책개혁, 육아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050 자유학기제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도자료를 내고 약속을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 약속 이행했다? 네. 지랄? 그러니까 어제 일자리 규제 개혁하고 청년 독립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어. 한 2개 발의를 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나머지 또 3개를 다 발의를 했기 때문에 5가지를 다 발의를 했다. 지랄. 그러니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느냐. 네, 약속 네. 이행한 거다. 그러니까 인터넷 반응하고 네티즌들 반응은 뭐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허겁지겁 법안 발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법안 발의가 아니라 개혁과제를 이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행이 과연 발의까지인가. 이건 약속 얘기 아니다. 이런 이제 걷뚱하네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어내 이 새끼들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 반납해! 반납하겠다던 의원들 이 뉴스의 잡으러 가야 돼, 이 행간 새끼들. 이면에는 국회로.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나는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거든요. 입니다. 야. 이게 무슨 변명하네. 말씀이세요?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던 의원들 56명이거든요.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예.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이 32명인데요. 아, 지금 이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26명, 바른정당이 6명입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이미 야, 최순실이가 최서원으로 개명했다고 최순실이 아니냐? 이 순실 같은 놈들아. 없어진 아유, 정당이거든요. 설마 이렇게 해명하는 의원이 있어요? 애초에 그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 측이 야.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아. 계약도 의원 각자가 다 한 거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원들도 거꾸로 또 당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개별 의원들은 네, 뭐 하자고 하니까 한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론이 심상치 엎드려 않으니까 하고 어제 봅시다. 부랴부랴 나머지 법안을 발의하고 우리는 약속 이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사실 눈 가리고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이름만 바꾼 정당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예. 당시 1년 전 계약서를 보면은 거기에 김무성 전 대표, 당시 대표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 실명이 다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새누리당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게 계약이 없던 걸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게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공약 이행마저 노룩 패스다입니다. 노룩 정확하게 말하면 노룩 패스. 노루 아니고 안 보고 던진다는 거죠? 노룩 패스. 쳐다보지도 않고 패스하는 거. 네, 맞아요.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렀었죠. 예, 예. 일본 다녀오면서 공항 출입구 딱 나오는데 캐리어를 그냥 보좌관한테 쫙 밀고 본인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그냥 걸어 나왔죠. 눈길 한 번 안 주고. 네. 아랫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이번에 부랴부랴 법안을 발의한 것도 비슷합니다. 약속 이행 전날 입법 발의를 한 거죠. 이게 과연 국민을 얼마나 아주 그냥- 고민하고 진정성을 담은 결과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캐리어뿐만 아니라 입법마저 노룩 패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청취자 이명민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아니 법안 발의가 이행이라고요? 약속 이행?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때 광고 보고 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문자들 좀 보내주세요. 1년에 법안 그나마도. 발의한 게 뭐 수백 건 수천 건씩 돼도 실제로 법안 통과되는 건 몇 건 안 되잖아요. 그 발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래놓고 이렇게 오늘 국회에서 얘기할 수밖에 난동 피운 없는데요. 거야. 1년 전에 계약서를 공개한 뒤에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조동원 어딨냐?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니까 꼭 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계약이 실제 상황임을 조동원 씨! 밝혀드립니다라는 말까지 붙여놨어요. 지금 이분은 정치권 떠났습니다. 네, 조동원 맞아요. 씨. 그 떠난다고 될 일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책임을 져야지. 지지율이 10% 안팎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이러고도 당 지지율이 한 30%, 40%까지 올라갈 걸 기대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석고대죄하던 의원들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석고대죄. 새끼들 다 잡으러 선거 가야 때만 돼. 되면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꼭 석고대죄 하잖아요. 예, 예.
뭐 약속 이행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박공천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싹 얼굴 바꾸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요. 당시 이제 1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진박공천에 대한 역풍이 막 부니까 맞아요. 우리 꼭 약속 지키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뜬금없이 나온 광고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배경이 있었어요.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같은 데에서 비롯된 계약서인데 1년 딱 지났는데 우리 다 약속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뻥까지 마, 이 새끼들아. 돈이나 내라! 그냥 이리저리 뭐 핑계대고 우린 뭐 어땠습니다, 저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당선된 의원 32명 중에서 여러 명 바라지도 않아요. 한 명쯤은 약속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당하게 사과. 네. 당당은 아니겠네. 당당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긴 솔직하게 하지만, 사과. 네. 저라도 세비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이런 보고 의원 싶습니다. 한 명쯤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그렇죠. 한번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약속을 해도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정치 있기 불신이 때문에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정치인이 굉장한 타격인 건데 그걸 아셔야 한 되는데.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약속을 지키면 국회의원이 아니지. 기대도 안 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말인지. 난 기대했어! 돈 내라, 이 새끼들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세요. 제가 요즘은 또 끝에 하나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내놔라, 이놈들아! 반납해, 이놈들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고, 내가 방송하는 거야, 지금. 내가, 방송 쉬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침에 이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 그래갖고 방송하는 거야, 내가. 돈 내놔라, 이놈들아! 세비 반납해라, 이 썩을 놈들아! 꼬집다. 뭐, 임마? 그래놓고 오늘 국회에 와갖고 난동을, 개난동을? 새끼들아, 우리 앞집 강아지도 그런 짓은 안 해. 걔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진짜. 서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안을 통과시켰다.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무난하게 아무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 때 재산 의혹 내용만 있었지 부적격 의견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견이에요, 의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좌익 교수 문제 해결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 예. 알지? 좌익 교수. 이번에 청문회 때도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좌익 교수 얘기하잖아. 예. 자, 내가 뭐라 그랬어? 국정원 3년 안에 끝장내겠다. 그런데 지금 이 서훈 국정원장이요. 자, 이렇게 무난히 지금 다 통과된 것 같은데, 나는 이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뭐냐? 이건 지금 국정원 해체 수준으로 가야 돼. 국정원 댓글 사건 일단 통과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문에 몸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댓글 부대 연관자들 모두 찾아서 법적 처벌해야 돼요. 예. 원세훈이 참 그거 재판 결과 언제 나온다 그랬어? 7월? 원세훈이 이거 유죄 받아야 되고요. 원세훈이 유죄 받지 않으면 국정원 직원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처벌해야 돼. 그때 국정원 직원들을 윤석열 그 지검장이 그 당시에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모든 책임이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거였기 때문에 원세훈한테 다 몰아준 거야. 그런데 원세훈이가 무죄를 받았다라면 이거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국정원 모든 김하영부터 시작했고 다 처벌받아야 돼요. 이것들이 어저께 신경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의 주범들이 파리하고 뉴욕에서 초호화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뉴욕 현지에 가서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줬대. 와, 이런 십태기들이 다 있냐? 이 사건 이거 진짜 심각하게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들이 뉴욕하고 파리에서 호화 생활을 했대.
그 무슨 돈으로 했겠어? 국민 세금으로 그런 거지. 다 잡아 족쳐서 그동안 쓴 돈들 전부 토해넣게 해야지. 그동안 받은 돈들이랑. 이 서운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예. 이 국정원장 지금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내가 뭐 기뻐할 줄로 아나 본데, 나는 지금까지 발표된 서훈 그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만족하진 않아. 왜냐면 국내 그 저기 뭐예요, 댓글 부대를 어떻게 해체하겠다라고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민사소송으로 그 국정원 직원 내가 민사소송에서 한 번 졌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1심 패소하고 내가 네이버에 1등한 사람이야? 검색어 1등? 망치부인 패소라고? 어떡할 거야 이거? 이 소송. 그리고 지금 좌익 교수한테 대준 변호사 비용 누가 된 거야? 이것도 지금 밝혀내야 돼. 나는 아직도 국정원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서훈 원장 얘기 좀 하자고. 내가 아주 바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살살 끝낼 것 같았죠?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 폭탄 하나 던질게요. 이명박이 대통령 하면서 무슨 특별한 국채를 발행했대. 그 얘기 들었어요? 4대강 비용을 비롯해서 이명박 집권 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발행했다는 그 기사. 예. 340조라는 것 같은데? 예. 380조? 그 기사 좀 갖고 와봐봐. 그 출처가 어디야? 380조 그 특별국채.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명박이가 한 200조 원의 빚을 지고 갔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지금 국채, KBS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380조라고? 연합에도 나오고. 자, 잠깐만. 예. 엄마 금방 끝나는데. 10분 안에 끝나. 그래? 예. 자, 그 관련 기사요. 384조 5222억. 5년간 지금 특별한 국채를, 4대강 등 4대강 등 자금 조달했다. 예.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MB 정부에서 특수채 380조 발행, 4대강 등 자금 조달. 그 국채 발행 대신에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액이 급증했다. 이게 뭐냐면, 이 채라는 게 뭐냐면 채무예요. 빌려 썼다는 얘기야. 지금 380조를 지금 빌려 썼다는 얘기야. 빌려서 어디다 썼냐고. 이거 빌려서 어디다 썼어? 이거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 잔액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국채 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년에서 12년 5년 동안 특수채 발행 규모는 384조 5222억 원에 달한다. 취임 전인 2007년에 26조 원이었던 수준이 2008년에 48조 원, 2009년에 77조, 2010년 81조, 2011년 71조 원에 이어서 2012년에 107조 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 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 5640억에 그쳐 향후 갚아야 될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2007년 말에 121조 364억 원에서 12년에 318조 687억 원으로 3배로 커졌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잡아야죠. 지금 아주 이명박 신났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 돈 다 어디서 났냐?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요, 유일하게 모든 대우를 다 받고 있는 게 이명박이에요. 그거 알죠? 전두환, 노태우도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못 받아. 박정희도 뒤졌고 이승만도 뒤졌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우를 온전히 다 받고 있는 게 이명박밖에 없어. 연금에, 경호에, 사무실 비용까지. 이거 잡아야죠. 자유당 애들한테 세비 환수하라고 그러고 이명박한테는 380조 물어내라고. 자, 할 일이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면서 네. 망치가 돌아와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가 망치가 막판에 엄청난 스트레스 바위덩어리를 던지고 사라진다. 내일 또 올 거야. 내일 또 이제 그 모든 비리에 대해서 또 까야지. 예. 그리고 오늘 최순실이 7년 뭐 산다. 아니에요. 구형이에요. 예. 최순실의 구형이야, 구형. 구형은 뭐냐면 검찰이 던진 거. 예. 검찰의 주장이고 법원의 결정은 몰라요. 그리고 최순실의 모든 죄가 아니라 2대 부정입학건에만 7년이야. 예. 자, 너무 빨리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예. 그 망치가 방송 접는다니까 신나가지고 이 틈에 한번 떠볼까 했던 그 많은 벗들이 있을 텐데 미안하다, 돌아왔다. 예. 망치 부인 돌아와서 좀 실망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나도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좀 수상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예, 업 꿀잼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예, 이 6,151분. 자, 아까 틀림없이 7,000명 가까이 봤어. 7,000명 넘었어, 살짝. 자, 그런데 지금 업은 6,000. 자, 그러면 아까 한 900명이 그냥 톡 꼈다는 얘기지?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고 있죠, 나? 예,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 부인은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그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허락받지 않은 업로더는 고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 망치가 36시간 쉬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여러 명 죽을 것처럼 온갖 엄살을 떠셨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저께 방송을 했으면 좀 심하게 제가 또 비판을 할까봐 좀 이 비판 수위를 조금 늦추려고 제가 기다렸던 거고요. 이 월요일 화요일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돌아왔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재인한테 똑같이 비판한다더니 배신자다. 비판할 거야. 내가 비판 안 한대? 하긴 할 거야. 근데 너 인마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임마. 그게 쉬운지. 오죽하면 지킨다고 했냐? 그래도 내가 하긴 할 거야 내가. 예. 문과의 길이 험난하지만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문과의 길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언제든 잘못하면 내가 이번에 봤지. 이번에 여러분 봤죠? 내가 방송도 접었어. 이 문재인의 이 저기 탁현민 행정관 임명한 줄 알고 씨발 쪽팔렸어. 임명한 게 아니래. 임시직이래. 아직 임명된 게 아니었어. 왜 사퇴 안 하냐고 막 그랬더니 사퇴를 할 수가 없다고. 임명장이 없어서. 쪽팔렸어.
그 좌우지간 나는 언제든지 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 건수를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언제든지 내가 저기 누구야 탁현민 같은 애가 청와대에 얼쩡거린다. 내가 바로 내가 진짜 쳐들어갈 수 있어.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문과의 길을 가고 있는 망치부인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쇼생크 탈출해보면 망치를 뚫고 망치로 그 감옥 벽을 뚫고 탈출한 주인공이 그 똥이 나가는 그 정화조로 가는 길, 그 정화조 파이프를 지나가서 탈출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망치부인은 감옥을 탈출해서 그 똥밭을 구르고 있는 중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달라고. 아이씨, 똥 묻히는 게 내 이름은 어떡하겠어. 똥 묻혀야지.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똥을 퍼야 되면 똥을 푸고, 똥밭에 뒹굴어야 되면 똥밭에 뒹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평화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망치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길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저 재벌과 외교가와 이 군부 독재 세력과 이 모든 적폐 세력과 싸우는 일이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예, 미국과 일본과도 이 싸워야 되는 이 길인데요, 이기기 어려운 상대와 싸워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돌아온 망치, 너무 일찍 돌아와서 미안하다 얘들아. 니들도 나 없으면 심심하잖아. 우리는 적대적 공생관계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돌아온 망치 방송이었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시청해주시고,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